안녕하십니까. 코리아 교육TV의 고용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해방 후 80년 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 정치 5단계에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 8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미소 공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것만 생각하지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미소 공의 시대라는 생각을 깜빡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은 되었지만 북한에는 소련, 남한에는 미군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소 점령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8월 15일 일본의 폐망과 함께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주체적으로 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소련과 미국이 3파선을 중심으로 해서 진주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여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건 뭐냐? 3년 동안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1945년 일본이 물러가긴 했지만 지금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이 미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이제 한반도 전체를 3년 동안 신탁 통치하겠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이제 북한도 그렇지만 남한 안에서 찬탁과 반탁이 이루어지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처음에 남한에 있는 좌익이 반탁을 합니다. 물론 우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반탁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소련군의 지시를 받은 남한에 있는 좌익들이 찬탁을 하게 되는 거죠. 미소위에서 3년 동안 신탁 통치한 것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서는 이미 소련군과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찬탁한 건 당연한 거고 남한에 있는 좌익까지 찬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들이 이거를 결사 반대를 합니다. 이 남한에 주둔한 미군이 이 좌익과 우익 사이에 찬탁과 반탁 사이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1947년 3월 1일에 이제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상정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북한에서도 이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것이 9월 9일에 선포가 되게 되는 거죠. 1945년 8.15 해방에서부터 1948년 8월 15일에 이르기까지 3년여간 미군이 점령하는 나라였고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한에는 대한민국,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80년 역사에서 1기가 바로 미소 공의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공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반공주의를 기조로 강력한 국가주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농지개혁을 하고 그리고 국민 보통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과정, 기독교 입국 그런 중요한 골간을 그때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남침을 합니다. 결국은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를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철수를 했던 미군이 유엔군과 더불어서 이제 부산에 입항을 하게 되고 결국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효과적으로 북한의 침입을
이제 물리치고 한때는 두만강까지 압록강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미군의 이게 진주에 불안을 느낀 이 중국군이 개입함으로 다시금 후퇴해서 지금 있는 휴전선을 이제 경계로 두고 옥신각신 계속해서 싸우게 되죠. 그러다가 1953년에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삼선 개헌을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1948년에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고, 또 1952년에 또 직선제로 대통령이 되고, 1956년에 대통령이 되면 3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함으로 결국은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공시대가 끝을 맺게 됩니다. 세 번째 산업화 시대입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북한이 남한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일제치하에 주로 중화공업이 전부 북한 쪽에 몰려 있었고, 남한 쪽은 호남 쪽에 이 농업 생산 시설이 있고, 일부 서울에 경공업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을 마치고 났을 때 이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차이는 북한이 더 잘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산업화를 시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련이 일찍이 채택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5년 동안 해서 한국의 경제개발의 기초를 닦고, 그리고 나서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또 유신헌법을 통해서 이제 취임한 연후에 또다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를 깔게 되고, 포항제철을 완공을 하게 되고, 또 조선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일약 한국은 농업국가에서 제조업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군부가 권력을 계속 잡게 되고, 1972년 유신 헌법을 통해서는 대통령이 아예 이제 총통처럼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수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지식인, 종교인들이 데모를 하게 되고, 여기에 부담을 드는 미국 쪽에서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는데,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자주국방의 일환으로서 핵무기를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흐름 속에서 김제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경제개발 계획, 산업화 시기가 좌절되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 전두환을 유시한 신군부가 여전히 이 경제개발 계획을 계속 밀고 갑니다. 세계사적으로 그 당시에 한저 호황에 처음으로 한국이 경제 수입과 그 수출에서 처음으로 흑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중화공으로 도약하는 시기가 바로 이 산업화 시기입니다. 이 산업화 시기가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함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민주화 시대입니다.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민정부가 시작되는 거죠.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비를 도입하고, 그리고 특별히 신군부의 핵심 세력이었던 한화회를 완전히 숙청함으로 한국에서 영원히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게끔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되고 그랬지만 IMF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을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ICT 경제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그 이후에는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이 나라의 어떤 민주화의 운동은 나름대로 여야가 정권을 교체하면서 계속 되어 왔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5.18 강조 민주화 항쟁 이후에 반미운동이 이 주사파 세력에 빌미를 주고, 주사파 세력이 이 전대협과 한총련을 통해서 대학을 장악하고 거기에서 이슈가 된 세력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한국 사회를 북중러 중심의 어떤 반미 친중으로 가는, 반중 친북으로 가는 그런 이게 상황 속에서 점점 나라가 신공산주의로, 민주공산주의로, 점진적 공산주의로, 선거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험으로 이제 이 민주화 시대는 막을 고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그동안 민주화를 빙자해서 한국의 이 정당, 그리고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사법부,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한 수많은 언론단체들, 시민단체들, 그리고 종교단체, 여기에 침투한 주사파 세력, 그리고 친중 세력, 친북 세력, 이런 세력들을 실체를 대통령이 알고 그걸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란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상계엄의 소식을 듣고 2030이 스스로 인터넷을 뒤지고 SNS를 뒤지고 그리고 서로 커뮤니티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민주화를 빙자해서 반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포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이것의 위기를 일으켜서 나오게 되고, 이제 계몽된 민주화 세력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자유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진영 민주주의였습니다. 반독재 민주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야말로 개인이 누구나 다 자기 의사를 정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운동이 이 청년 대학생으로부터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남아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고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제 2030 청년들과 이 기독교와 계몽된 민주화 세력이 이제 자유화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세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게 정당 개혁이 일어날 테고, 행정부 개혁, 사법부 개혁, 문화 개혁, 그 다음에 어떤 경제 개혁, 종교 개혁, 그 다음에 언론 개혁, 과학 개혁, 스포츠 개혁, 모든 영역에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밑으로부터 개혁, 자유로운 사람들의 자기의 차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화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확대하는 거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고, 기술의 혁신을 이루게 되고, 경제의 유연성이 증가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화 창조의 역동성이 발휘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이런 자유화 시대에 이제 북한 체제도 무너져서 남북 간이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난 80년의 한국의 정치를 5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소 공의시대, 반공시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자유화 시대. 이 자유화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국민에서 대통령까지 모두가 자유롭게 자기의 사상과 말,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나라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